사단법인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확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임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인문결은 뭐 하는 데입니까? 연구소 이름이죠. 네, 인문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이 꼬이네 아침부터. 거의 9개월 만에 처음 여쭤보는 건데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인문결이는 결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무결, 물결 할 때 그 결하고 똑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 모든 행동 뭐 이런 그 양상 이런 것에도 결이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행동학 하는 데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동물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행위의 인문학적 어떤 아니요. 거꾸로 흔히 우리가 인문학적 접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동물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 연구를 하더라도 언어 뭐 이런 것들도 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없고 뇌 연구한다고 하면은 그 동물하고 별로 그저 비슷한 그런 행태에만 연구가 많이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이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죠. 뇌과학 하는 데입니까? 뇌과학도 포함이 됩니다. 뭐 하는지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긴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주실 것은 프랑스 총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앞서서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독일의 헬무트 콜 전 총리가 통일 총리죠 한마디로.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독의 마지막 총리, 그다음에 통독의 첫 총리. 그런 거죠. 네. 그리고 4번인가 5번 연임했. 예, 지금까지 가장 장수한 네. 독일 총리였고 메르켈 총리가 기록을 깰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타계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어왔죠.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독일의 통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 독일이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정말 그 정치인들도 미처 그렇게 빨리 통일이 될 거라는 예상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만 그때 이제 그 콜 총리의 뭐라고 할까요? 그 업적이랄까 정치적인 감각 굉장히 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정치인인데 당시로서는 그 상상하지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독일 통일을 어느 정도 준비를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잘 치러냈다 그런 총리 그래서 총리를 연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된 뒤에도 바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연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 배경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서독이나 동독이나 다 그 약간 진보 진영이라고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쪽에서는 천천히 하자. 갑자기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약간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동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는 아니다 당장 하자. 지금 당장 그냥 합병하고 통일을 해버리자라는 그런 약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오른쪽 소리가 훨씬 컸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통일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흡수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독일이 겪었던 그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경제적 고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또 저도 동독에서 그때 당시 배낭여행을 제가 많이 하던 때라. 네. 통일된 이후에 특히 동독 출신들이 저임금 노동 그런 일밖에 구할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하층민 취급을 받았고, 사실은 대단히 교육을 잘 받은 고학력자들도, 2등 국민 취급을 받았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통일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다시 들여다본다면 그 당시 그리고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그 경제적 격차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 이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그렇게 시달렸었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물론 이거는 꼭 선악의 문제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 국경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동독이 그러니까 독일 전체로 봤을 때는 섬처럼 떠 있었죠. 네. 그렇죠. 20세기 역사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약간의 그 국경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하고나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이 또 얼마나 우리가 한 국가가 통일된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싫어하는 나라 희한하게 멀리 있는 나라는 좋아하고요. 가까이 있는 나라는 싫어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나라 통일되면 어느 나라가 싫어할지. 뭐 일본이 싫어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싫어하고요. 예. 중국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랬었단 말이죠. 통일된다고 하니까 프랑스 싫어하고 폴란드 싫어하고 주변 국가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독일이 영토 분쟁에서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땅을 많이 뺏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 이유는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독일의 통일을 이뤄낸 상징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사망했기 때문에 네, 잠시 그렇죠. 언급하신 거죠. 네. 이 주제는 워낙 큰 주제라 통일에 관한 거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네. 프랑스 총선에 사실 이게 독일의 거인, 뭐 유럽의 거인 이렇게 평가받는 유명한 사람이죠, 콜 총리는. 네. 프랑스 총선 얘기 들어가 볼까요? 예. 압승, 그러니까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좀 적어요. 네, 그렇죠. 언론은 뭐 400석 막대 얘기했는데 80%까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죠. 그리고 투표 마감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300대로. 네, 400대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300대로 지금 그 예상이 되고요. 의석수가 500대입니다. 577명, 네. 577석인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몇 석인지 남의 나라까지. 근데 어쨌든 500대인데 네. 400대까지 차지할 거라고 그랬는데 300대에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80%일 거라고 했는데 80%까지 안 가고 6, 70%까지 갈 그래도 뭐 것이다.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것만 해더라도 0석에서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건 양대 압도적이고. 정당이 다 찌그러졌잖아요. 네. 근데 그 우파 전통적인 우파죠. 공화당의 경우는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지금 찌그러졌다 표현하셨는데 찌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의석이 줄었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회당 같은 경우도 사회당은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20몇 석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었고 사회당도 물론 그 사회당은 찌그러졌다 이 표현이 가능한데 사회당은 찌그러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소멸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라 프랑스 인수미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고 이 당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당 같은 경우도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정당은 축소되었고 많이. 네. 그다음에 중도 그 마크롱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그 투표장에 가지 않는 그 국민이 유권자가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는 신당 돌풍 뭐 우리 그 언론에서 이제 사설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뭐 정치 지형을 뭐 선택했다. 근데 이렇게 과연 볼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 문제죠. 네. 왜냐하면은 40%만 투표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60%는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당 같은 경우에 30%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전체 프랑스인 그러니까는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국민이니까 놀러 가려고 안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부러 안 간 투표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15%가 안 되는 정도의 프랑스인들이 신당을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15%로 지금 15%의 지지로 프랑스 정권과 정국을 다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냥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완벽한 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결선 투표제까지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또 그런 허점이 나온다는 거죠. 15%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가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70%가량의 의석을 차지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85%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인 겁니다, 현재. 그렇죠. 예, 이거 과연 이게 민주주의 제도가 탄생시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과연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도 이런 의문이 실제로 들었던 게 이번에 휴가 기간에 이제 그 동네 프랑스의 뭡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나 네. 그쪽에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잠깐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요? 굉장히 시니컬하더라고요. 어떻게 마크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네. 기본적으로 사회당 출신이잖아요. 사회당 네. 출신이지만 우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렇죠. 예. 사회당 중도가 아니라 예. 이긴 맞습니다만은 잠깐 동안에 그 장관을 한 거죠. 홀랑드 대통령이 잠깐 발탁을 해서 장관을 시켰던 것이지 사회당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근데 출신이지 않습니까? 당적 거기도 없으니까. 그렇죠. 당적은 네. 맞습니다. 근데 사회당 어쨌든 좌파도 아니고 네. 제가 중도 어쩌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한다. 맞습니다. 이번에 네. 가장 먼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노동법 개정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고 유연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기존의 사회당 출신이라고 했지만 좌파 정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신당의 구성원들 새로 이제 그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출신들이 이제 그 입후보했고 국회의원 우의석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과연 블루칼라가 몇 %나 되겠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뭐 학자 출신 뭐 별의별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진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신당에서 과연 내겠는가 그거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노동법 관련 개정을 할 텐데 그러면 프랑스 전역이 그 시위로 뒤덮일 거라고 아마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또 정당도 이제 휩쓸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합치면은 실제로 전 국민 중에 굉장히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 네. 실제로는 취약하다. 그래서 네. 노동법 개정을 하면 거리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대혼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의석 수만 놓고 보면은 마크롱을 지지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뭐 아주 열광적인 지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저 투표장에 가지 않은 국민이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는 거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뭐라고 할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사실 지금 프랑스 국민들은 현재의 프랑스 정치 시스템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존 정치를 거부한 거거든요. 정치 혐오를 드러낸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투표 제도라는 선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 평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찍는다기보다는 그나마 이 안에서 차악이라고 표현되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지 않는데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이 사람들의 민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프랑스에서도 많이 나와요. 투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0번을 놓는다든가 그래서 난 0번을 찍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 투표를 참여를 했다. 하지만 어느 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지할 사람이 없다. 그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그렇죠. 인정해달라. 나는 그 투표장에 안 가고 놀러 간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는 정당이 70%의 의석을 차지하게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만큼 지지를 못 받았다면 의석 자체도 그만큼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577석을 국민들 지지도 하지도 않는데 그걸 그대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정치 혐오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더라고요. 이게 프랑스가 정치의 나라잖아요. 정치와 관련한 논쟁이 굉장하고 TV 주요 프로그램이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드라마가 아니라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를 안 했던 사람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마크롱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 그러니까 85%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당이 지금은 여당이 된 것이고 그 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네.
실제로는 답이 없잖아요.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죠. 현재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는 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서인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바로 그 총리가 선출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소수파 같은 경우에는 연합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든 간에 그 과반수 이상을 만들든지 연정을 하죠. 연정. 그게 안 되면은 총리 인선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의 케이스인데. 그렇죠. 지금. 영국을 예. 포함해서 여러 나라. 근데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선거를 결국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까지도 의원 내각제는 있는데. 그래서 선거를 자주 하죠. 네. 근데 그런 제도까지도 있는데 지금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제 하에서의 총선의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의 경우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국민적 지지도 없는 정당이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경우에는 의석 자체를 그만큼 주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뭐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다던가 그래도 안 되면은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던가 그런 보완이 있어야 되지 예를 않겠는가. 들어서 여당이 선출됐는데 전 국민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이라면 다시 선거를 한다든가. 예. 예. 비용은 많이 들겠네요. 지금 이미 그 결선 투표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뭐 다른 선호 투표제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아까 핀란드 우리 청취자분 얘기 나왔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도 선호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이런 건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중에서 한 명한테만 딱 찍잖아요. 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여러 명한테 찍을 수 있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 명이 찍을 수 있다.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아. 다른 나라 선거제도 한번 뒤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후에 독일이 겪었던 그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경제적 고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네. 왜냐 그리고 또 저도 동독에서 그때 당시 그 배낭여행을 제가 많이 하던 때라. 네. 통일된 이후에 특히 동독 출신들이 그 저임금 노동 그런 일밖에 구할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하층민 취급을 받았고 사실은 대단히 교육을 잘 받은 고학력자들도 2등 국민 취급을 받았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통일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다시 들여다본다면 그 당시 그리고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그 경제적 격차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 이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그렇게 시달렸었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물론 이거는 꼭 선악의 문제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 국경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동독이 그러니까 독일 전체로 봤을 때는 20세기 섬처럼 떠 있었죠. 네. 그렇죠. 20세기 역사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약간의 그 국경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하고나.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이 또 얼마나 우리가 한 국가가 통일된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싫어하는 나라 희한하게 멀리 있는 나라는 좋아하고요. 가까이 있는 나라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나라 통일되면 어느 나라가 싫어할지 일본이 싫어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싫어하고요. 예. 중국도 사단법인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확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임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인문결은 뭐 하는 데입니까? 연구소 이름이죠. 네, 제가 인문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이 꼬이네 아침부터. 거의 9개월 만에 처음 여쭤보는 건데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결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무결, 물결 할 때 그 결하고 똑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 모든 행동 뭐 이런 그 양상 이런 것에도 결이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행동학 하는 데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동물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행위의 인문학적 어떤 아니요. 거꾸로 흔히 우리가 인문학적 접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동물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 연구를 하더라도 언어 뭐 이런 것들도 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없고 뇌 연구한다고 하면은 그 동물하고 별로 그렇죠. 비슷한 그런 행태에만 연구가 많이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이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죠. 뇌과학 하는 데입니까? 뇌과학도 포함이 됩니다.
뭐 하는지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긴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에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주실 것은 프랑스 총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앞서서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토요일에 헬무트 콜 전 총리가 통일 총리죠, 한마디로.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독의 마지막 총리, 그다음에 통독의 첫 총리.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인가 5번 연임에. 예, 지금까지 가장 장수한 네. 독일 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랬었단 말이죠. 통일된다고 하니까 프랑스 싫어하고 폴란드 싫어하고 주변 국가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독일이 영토 분쟁에서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땅을 많이 뺏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 이유는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독일의 통일을 이뤄낸 상징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사망했기 때문에 네, 잠시 그렇죠. 언급하신 거죠. 네. 이 주제는 워낙 큰 주제라 통일에 관한 거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네. 프랑스 총선에 사실 이게 독일의 거인, 유럽의 거인 이렇게 평가받는 유명한 사람이죠, 콜 총리는. 네. 프랑스 총선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좀 적어요. 네, 그렇죠. 언론은 400석 막대 얘기했는데 80%까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죠. 그리고 투표 마감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300대로. 네, 400대까지 갔을 것이다 했는데 300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의석수가 500대입니다. 577석인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몇 석인지 남의 나라까지. 근데 어쨌든 500대인데 네. 400대까지 차지할 거라고 그랬는데 300대에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80%일 거라고 했는데 80%까지 안 가고 70-80%까지 갈 그래도 것이다.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0석에서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건 양대 압도적이고. 정당이 다 찌그러졌잖아요. 네. 근데 우파 전통적인 우파죠. 공화당의 경우는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지금 찌그러졌다 표현하셨는데 찌그러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의석이 줄었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당 같은 경우도 사회당은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20몇 석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았었고 사회당도 물론 사회당은 찌그러졌다 이 표현이 가능한데 사회당은 찌그러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소멸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다음에 라 프랑스 인수미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고 이 당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당 같은 경우도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정당은 축소되었고 많이. 네. 그다음에 중도 마크롱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투표장에 가지 않는 국민이 유권자가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는 신당 돌풍 우리 언론에서 이제 사설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치 지형을 선택했다. 근데 이렇게 과연 볼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 문제죠. 왜냐하면은 40%만 투표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60%는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당 같은 경우에 30%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전체 프랑스인 그러니까는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국민이니까. 놀러 가려고 안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부러 안 간 투표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15%가 안 되는 정도의 프랑스인들이 총리였고 메르켈 총리가 기록을 깰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타계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어왔죠.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독일의 통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 독일이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도 미처 그렇게 빨리 통일이 될 거라는 예상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만 그때 이제 콜 총리의 뭐라고 할까요? 업적이랄까 정치적인 감각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정치인인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독일 통일을 어느 정도 준비를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잘 치러냈다. 그런 총리. 그래서 총리를 연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된 뒤에도 바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연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 배경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서독이나 동독이나 다 그 약간 진보 진영이라고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쪽에서는 천천히 하자. 갑자기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약간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동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는 아니다 당장 하자. 지금 당장 그냥 그 합병하고 통일을 해버리자라는 그런 그 약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오른쪽 소리가 훨씬 컸어요. 그래서 갑자기 통일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흡수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